TDCS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브레인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의 영역인데요.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뇌를 연구한다는, 신경계를 연구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DNA 쪽을 막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무슨 뭐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무슨 뭐 진이 나왔다, 이런 ADHD 발병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프로테오믹스, 프로테인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시냅스 뉴로트랜스미터 이 레벨에 뭔가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이제 약이나 이런 쪽에 타겟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게 이제 마이크로 서킷을 이루고 서킷을 이루게 큰 네트워크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요즘 펑셔널 커넥티비티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이미징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 이제 페노타입을 보고 불편감을 치료하는 이런 쪽이니까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이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주로 약물에 관련된 거를 이제 이런 페노타입을 치료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각마다 너무나 좀 굉장히 이제 와이드한 레인지의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런 메디케이션의 치료 타겟과는 조금 다른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디프레산트나 뭐 무드 스테빌라이저 이런 것들이 주로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 뉴로모듈레이션은 이 네트워크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테크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여기에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RTMS, TDCS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뉴로모듈레이션 테크닉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각기 좀 특징이 좀 다 틀립니다. 특징이 좀 다 틀려서 이런 DBS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포함이 되고요. DBS를 그냥 이제 굉장히 이제 소프트한 이런 문제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DBS는 인베이시브한 이런 쪽이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시술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몸 안에 어떤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거. ECT도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인베이시브한 이런 부분들이, 뭐 티슈에 뭔가 어떤 뭐 수술이나 이런 게 가해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요즘 뭐 세미 인베이시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부분이고, 주로 이 윗부분이 넌 인베이시브한 부분이고 취급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DCS, TMS는 이제 센트럴 러버 시스템, 브레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뉴로모듈레이션 테크닉이고, TNS라고 하는 건 트리제미널 러버 스티뮬레이션, 이거는 페리페럴 러버를 자극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페리페럴 러버를 자극하면은 얻는 장점은 세이프하다, 세이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쉽다, 복잡한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제 그거를 뭐 얼굴이나 어디나 붙이고 있으면, 그게 뭐 트리제미널 러브가 분포하는 것은 뭐 어디나 상관이 없어요. 아무데나 붙여놔도 그게 결국은 페리페럴 러브, 트리제미널 러브를 따라 들어가서 브레인 스템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어센딩 파이버로 전체적인 브레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장점은 이렇게 세이프하고 뭐 이렇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단점이 우리가 뭔가 어떤 영역을 로컬라이즈 해가지고 모듈레이션 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포커스 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브레인을 다이렉트하게 자극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에 가장 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이런 영역이 아닐까. 만약에 TNS나 이런 쪽은 지금 홈 디바이스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장비 파는 회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상태를 진단하고, 아니면 그
그 사람이 불편감을 해결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전문가적인 이런 지식과 이런 걸 경험을 동원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이 윗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타겟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메디케이션하고 뉴로모듈레이션 트리트먼트가 서로 다른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 뭐 이제 처방이나 이런 걸 낼 때도 그렇잖아요. 같은 신경환자 이제 벤조다이제핀 계통의 약을 콜리포머스를 하면은 바로 심통원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뭐 적합하지 않다, 보험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메디케이션의 트리트먼트 타겟과 이 뉴로모듈레이션 타겟이 만약에 같았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메디케이션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에서 더 벗어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트리트먼트 타겟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오게 되는 장점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시너지스틱하게 두 가지를 병행해도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병행을 해도 메디케이션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션에 레지스턴트한 경우에 뉴로모듈레이션이 레코멘데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메디케이션을 아무리 써봐도 이거에 제대로 잘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뭐 TMS를 더 애드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또 메디케이션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 간이 너무 안 좋다든지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제 메디케이션 아니면 뭐 임신을 했다든지 그래서 메디케이션을 충분히 쓰기 어려운 경우에 이 한 가지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트리트먼트가 되는 이제 타임이 조금 다 달라요. 여기서 메디케이션은 시냅스에 작용을 줘서 이게 마이크로 서킷에 영향을 주고 이 서킷 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페노타입이 별로 달라지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저희도 잘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 많은 이런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데 이 뉴로모듈레이션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이 페노타입에 좀 더 접근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수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이 시간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메디케이션은 보통은 어떤 충분한 효과를 보기까지 어느 정도 타임 인터벌이 필요한데 뉴로모듈레이션은 바로 즉각적인 어떤 효과. 그러나 이게 이제 단회의 치료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 이런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리피티션을 하는 리피티티브한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좀 뭐 이게 좀 즉각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메디케이션과 뉴로모듈레이션을 병합을 해서 트리트먼트를 진행을 하고 초반부에 이런 게 치료가 충분하고 이제 메디케이션 효과가 점점 올라오게 되면은 뉴로모듈레이션을 이제 중단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치료 스케줄을 짜서 치료 역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저희 병원에 계신 분들도 뭐 다른 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와서 이야기하시는 게 다른 병원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호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치료가 좀 부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메디케이션하고 뉴로모듈레이션은 저는 거의 대부분 보통 같이 스타트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초반부의 효과는 뉴로모듈레이션을 가지고 주로 이제 얻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메디케이션 효과가 쫙 같이 올라와주면서 안정화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 뉴로모듈레이션이 아무래도 이제 비급여 치료고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기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치료를 쭉 유지를 해도 여기 중단된 효과가 또 나타나면서 이후에 다시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이 필요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초기에 좀 즉각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는 이제 임상적으로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정유연에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만 봤더니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개업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오지 못하시는 이런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개원을 할 때, 저한테 이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도 안 가고, 뇌파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게 내 진료 스타일이 이게 바뀌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이 메디케이션 트리트먼트를 대체하거나 그 사람의 트리트먼트하는 방식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쉽게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는 내가 추가적인 무기를 하나 더 들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가는 어떤 트리트먼트, 나만의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나만의 진료의 어떤 방식, 내가 잘 쓰는 어떤 약물, 이런 것들, 나만이 갖고 있는 무기가 트레이닝을 거쳐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죠? 거기에 하나 더 얹어가지고 부가적인 무기를 하나 더 들고 가는 거지. 내 거를 버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너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처음에 뭔가 이게 뭐 진료나 이런 것들을 스타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분에 작용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정년에 이제 회원분이셨는데 이제 영등포 쪽에다가 이번에 이제 개업을 하세요. 6월 초에 지금 오픈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래도 몇 번 오고 뭐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저런 제가 뭔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어려워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어떤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존처럼 뭐 근처에 다니고도 나 정신과인데 하고 오시는 분한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그냥 하시면 돼요. 얘기 들어주고 상담이 필요하면은 뭐 정신치료 상담도 하시고 인지치료도 하시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이 뉴로모듈레이션으로 도움을 줄 만한 이런 부분들의 요소 이런 것들이 있더라. 뇌기능 저하가 좀 의심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우울증이 의심이 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은 뇌파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이제 권유할 수가 있어요. 뇌파를 한번 찍어보자. 뇌파를 찍으면 거의 대부분은 뇌파가 워낙 좀 예민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어느 뇌 부위의 이상들을 조금씩은 동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을 더 추가를 해서 그분한테 이런 어떤 방식의 접근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하던 뭐 상담이나 면담 치료 약물은 그대로 유지하되 뇌파 결과 나온 거를 보고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을 좀 더해서 당신이 조금 더 뇌가 빨리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비만 약을 먹느냐 아니면 시술을 받아서 국소비만을 이제 치료하느냐 이런 어떤 개념처럼 당신은 뇌 건강 상태가 뭐 스트레스에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특히 뭐 전두엽 부분이 지금은 좀 더 어렵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이라는 테크닉으로 뭔가 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기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 보고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텀까지 쫙 있는. 근데 이것 중에 이런 뭐 리뷰 페이퍼에 이거를 이제 실어놓은 이분의 의견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아웃컴에 대한 프리딕터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모듈레이션이 가장 쉽고 또 그 모듈레이션을 인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어떤 효과도 가장 큰 것 같다라고 이제 지목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리셉터, 뉴로 트랜스미터, 트로픽 팩터의 뉴로플라스티시티 이게 전부 다 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약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오실레이터의 싱크론이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 이 부분이 뉴럴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하고 뉴럴 모듈레이션을 같이 쓰는 이런 형태가 있을 때 가장 포텐트한 것 같아요. 가장 포텐트한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TDCS가 뭐냐? TDCS 이게 이제 직류 자극술, Direct Current Stimulation인데요. 그래서 직류 자극술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이제 발병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과학자들이 전기를 이용해서 인체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나온 게 ECT잖아요, 그죠? ECT 머리에다가 교류 전기를 가했더니 왜 그 뭐 뷰티풀 마인드 이런 영화를 보시면 그때는 이제 인슐린 샥 같은 거를 했잖아요. 인슐린 샥 주사를 보면 사람이 막 격려를 하는 그런 게 하이퍼집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믹 브레인 데미지라든지 이런 시컬레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로 시도를 하는 게 ECT인데 그래서 사람의 뇌에다가 교류 전기를 어떻게 가하면 이 사람이 경련을 어느 정도나 하고 이때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이외에도 이렇게 직류 전기를 가하는 방법들을 많이 썼었어요. 과거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봤더니 이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1960년대인데 1960년대 그 신경의 이제 스파라딕 스파이킹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을 때 이제 신경세포가 막 이렇게 파이어링을 하는 이런 패턴을 딱 놓고 봤더니 DCS에 양극을 걸었더니 그 파이어링 패턴이 더 증가하고 음극을 걸었더니 파이어링 패턴이 더 줄어들고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게 진짜 신경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구나 라는 걸 1960년대에 이 TDCS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했고요. 또한 똑같은 시기에 1960년대에 다른 학자가 이 TDCS를 했더니 우울 증상이 좋아진다 그래서 디프레시브 심텀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울증의 치료에도 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물에 이제 밀린 거죠. 약물에 워낙 이제 약들이 막 이제 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었을 이런 시기니까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디인스티튜셔널리제이션 이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정신과 환자들이 병원에 수용될 필요가 없다. 내 약 먹으면서 다 채워내라 이렇게.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갔던 때라 이 우울증 치료도 이제 약물에 어떤 그런 관심 때문에 이런저런 관심이 좀 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런 연구가 사라졌느냐? 그렇지가 않고 소수의 과학자들 주로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이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굉장히 잘하는 연구실들에 의해서 동물 실험, 임상 실험이 꾸준히 계속 되어 온 거죠. 꾸준히 계속 되어 오고 그러다가 TMS가 화학 어떤 이제 우울증에 FDA에 이제 어프로브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확 뜨니까 이 TDCS를 알고 있던 과학자들이 이 연구 논문을 계속 내면서 점점 최근에 이제 알려지게 된. 그래서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TDCS가 사실은 TMS보다도 훨씬 이전에 저희한테 알려지게 된 이런 기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 안에 사실은 수없이 많은 임상실험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 이게
의사들의 좀 그런 거겠죠. 관심이 아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어떤 이제 임상 기술로서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좀 딜레이가 된 이런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 커런트를 이제 걸어주게 되면은 이제 신경에 안정막 전압이라고 있잖아요. 안정막 전압. 뭐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테이지 정도의 안정막 전압. 이게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통해서 안정막 전압이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양극과 음극을 걸어주게 되고 그러면 그 안정막 전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극을 붙였을 때는 하이퍼폴라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벤조다이제핀 이런 약들을 썼을 때 클로라이드 채널이 열리면서 더 하이퍼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마이너스 70mV가 마이너스 80, 85 이렇게 더 떨어지는 이런 효과랑 비슷한 이런 효과가 음극을 붙였을 때 신경세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양극을 붙이면 그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하이포폴라이제이션, 하이포폴라이제이션이 돼서 마이너스 70mV가 마이너스 65, 60 이렇게 좀 이제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근데 이런 이제 안정막 전압의 전압의 어떤 차이를 모듈레이션하는 방법은 이미 신경세포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이에요. 신경세포에는 이제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강한 자극이 확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세포에 이제 NMD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채널이 이제 오프닝이 되고 그 효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막 전압이 하이포폴라이제이션 되는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NMDA와 관련되어 있는 러닝, 메모리 이런 메커니즘에 관련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뭔가를 학습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막 전압이 순간에 올라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게 신경세포의 CNP 플라스티시티를 이제 결국 유도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비슷한 현상을 요 TDCS의 에노드 채널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경세포가 롱텀 포텐시에이션 상태에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에노드에 붙이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노드를 붙인 쪽이 신경계 활동이 스티뮬레이션 되고, 캐서드를 붙이면 마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것처럼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되면서 안정화되는 이런 모듈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신경계의 모듈레이션이 보통은 이런 자극이 가해지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자극을 했을 때 롱텀 포텐시에이션 비슷한 현상이 한 120분가량 지속이 된다는 이야기,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게 외국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써서 브레인 도핑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일정 시간 동안 마치 이제 뽕을 맞은 것처럼, 그죠? 뭔가 스티뮬런트를 복용한 것처럼 이런 효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에 미치는 효과, 이런 에노드나 캐소드의 이런 자극이 신경계에 미치는 효과는 조금 이렇게 짧습니다. 한 2시간, 보통 한 2시간 정도.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TDCS를 운동이나 어떤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확 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신경세포 이거를 시합하기 2시간 전에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계의 이런 효과는 여기서 딱 멈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멈추지는 않고 이렇게 활동성이 올라간 신경세포들이 서로 다른 신경세포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텐데,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는 이런 과정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세포들 사이에 영역이 활발해지는 과정이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네트워크 스티뮬레이션 이펙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4시간 정도의 한 번 시술로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날 받으시면 바로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바로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효과. 그게 그날 딱 하루 정도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 효과가 유지가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요즘 계속 이제 오고 계신 디프레션이 굉장히 심한 분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시술만 딱 받으시면은 이제 이게 간하고하고 너무 좋고 막 이러세요. 네,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딱 오시면 그날만 그래도 그 다음날은 아주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효과가 그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의료기술로 이제 로컬에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퍼머넌트한 어떤 이펙트를 미친다. 그렇다면은 환자들이 한 번 와서 받고 다음부터 병원에 오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효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퍼머넌트한 이제 하게 된다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퍼머넌트하지 않기 때문에 스티뮬레이션 효과가 굉장히 짧게 유지가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시퀄레나 이런 것들도 없고 더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고 세이프한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것 같고 또 리피티티브하게 뭔가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또 이제 저희가 계속 뭔가 이끌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TDCS를 국립공주병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사실은 관심 갖고 했었고요. 강남물질병원으로 오면서 그때 이 DCS를 하면서 면담을 했어요. 항상 DCS를 원하시는 분은 DCS를 딱 채워드리고 딱 30분 작동하는 장비로 30분 뒤에는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 환자도 의뢰에 오늘 면담에서 끝났구나 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면담이 종료가 되고.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너무 그런 과정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환자도 조금 더 명료하게,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는 본인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왜 이 DCS를 이용하는 것 중에 옛날에 뭐 과학동화나 이런 데서 이런 거 가지고 영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이 DCS를 했을 때 많이 외우느냐 이런 실험들을 학생들이 막 했어요. 그래서 이 DCS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런 학습이나 어떤 러닝이나 어떤 뭐 메모리나 이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좀 효율적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TDCS를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진료실 안에서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도 요즘 뭐 이렇게 뭐 인지치료가 뭐 급여화되고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DCS가 이제 인정 비급여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좀 단점인데 여기 이제 TMS를 많이 하시는 김정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뉴로스타 저 TMS를 하면서 면담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막 따다다다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잠깐 멈췄다가 그걸 끝나면 또 막 하시고 그게 본인은 이게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비나 이런 것들을 시술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CS도 빨리 이제 인정비급여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DCS 면접의 형태로 상담비를 조금 더 챙길 수가 있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DCS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TMS하고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TMS하고 원리는 상당히 틀리죠. 상당히 이제 다른. 그래서 이 TM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그네틱 펄스가 만들어져서 어느 국소 부위에 마그네틱 펄스를 때리는 거죠. 이렇게 마그네틱 펄스를 때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신경세포가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프로파게이션 되면서 옆으로 막 퍼지면서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이 TMS고 이 TDC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롱텀 포텐시에이션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 어떤 장점이 옛날에 이거 TMS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을 때는 시저가 좀 문제가 됐었어요. 뭐 그때는 지금 장비도 그 정도의 스티뮬레이션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데 막 100Hz 이렇게 펄스를 막 이제 때리는 이런 어떤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런 장비들을 잘못해서 이제 실수했다가 이제 포니크로닉 시저, 그랜드말 시저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시저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이 TMS를 치료에 이용하는 그룹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제 시저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TMS를 쓰진 않았으니까 최근에는 ECT 기계가 이 마그네틱 펄스로 시저 만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그네틱 펄스로 그러니까 이제 ECT가 아니라 뭐 마그네틱 컴펄시브 세라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하이 프리퀀시로 때리면은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TMS 그룹에서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세이프티 가이드라인.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하이 프리퀀시는 20Hz 이상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1Hz부터 20Hz 안에 사이의 범위 레인지 안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펄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뭐 시간 간격 인터벌은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듀레이션 얼마로 하고 이런 것들이 쫙 제정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TMS에서 그런 시저에 관련된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졌죠. 워낙 시저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게 없는 사람들한테서 스폰타네어스하게 시저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없어졌고 단 이제 로커스를 M1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모터 콜텍스 있는 부분에다가 TMS 할 때만 시저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시저에 대한 문제가 좀 봉합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 TMS는. 근데 이 TDCS는 아예 이 시저 자체가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 DC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전혀 없느냐? 사실은 저는 이제 임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왔던 한 친구는 굉장히 좀 젊고 좀 과거에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인데 템포랄로 이제 허피스 엔세팔라이티스를 알았어요. 허피스 엔세팔라이티스. 그래서 양쪽에 히포캠프스가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메모리 디스터번스가 굉장히 심하게 와서 왜 그 영화 중에 뭐 첫 데이트만 뭐 50번째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고 그러면 그 전날 막 녹화해놓고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비디오를 봐요. 전날까지 뭘 했나 그죠? 그리고서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친구에게 너무 비슷해요. 항상 메모리에 적고 뭐 계속 기록하고 오늘 한 일을 계속 기록해요. 이제 머릿속에 많이 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뭐 언제 보이냐면 잠깐만요 하면서 계속 뭐 찾아서 보고 이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시저도 가끔씩 이제 일어나고 이랬었어요.
이 친구가 메모리 디스턴스가 심해가지고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이 TDCS를 이제 그 부모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TDCS 시술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TDCS 시술을 했는데 이 TDCS도 처음과 끝날 때 이제 램핑업, 램핑 다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mA를 계속 자극을 줘서 스티뮬레이션을 준다면 맨 처음에 0mA에서 2mA 쭉 올라가는 이게 램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면은 또 램핑 다운 2mA에서 0mA는 쭉 감소하는 이런 램핑 다운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 한 30분 정도, 30초 정도 그런 시간들을 앞뒤에다가 둬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전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뭐 양극이, 음극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리암페어를 많이 올리면 그 램핑업 할 때 경련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올라가서 유지가 될 때는 전혀 경련 없습니다. 전혀 경련 없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좀 움직이다가 선을 툭 건드렸는데 선이 잠깐 단선이 됐다. 그래서 2mA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라갔다.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경련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TDCS가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램핑업이나 램핑 다운이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씩 뭐 단선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면 그게 시저를 일으키게 될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경련에 어떤 위험이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경련성 질환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TDCS와 TMS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DCS 일렉트로드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스티뮬레이션을 가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 플로우가 한쪽 일렉트로드에서 다른 쪽 일렉트로드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과 이쪽에다가 양극과 음극을 넣는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트랙들,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트랙들이 좀 강화가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 이게 바이라테럴 TDCS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유니라테럴 TDCS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바이라테럴하게 TDCS를 하는 경우는 양쪽 헤미스피어에 같은 영역을 양극, 음극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는 거죠. 전두엽, 우측 전두엽에다가 캐소드를 넣고 좌측 전두엽에다가 에너드를 넣고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준다든지, 아니면은 파리에탈 롭을 좌측 우측에 각각 에너드 캐소드를 동일한 어떤 위치, 헤미스피어만 다른 이런 위치에다가 놓으면 이 두 헤미스피어 사이에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있거든요. 이 파이버를 좀 강화하는 이런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데가 스트로크에 이런 TDC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이라테럴로 항상 합니다. 바이라테럴로. 그래서 이 한쪽이 이 브레인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한쪽이 스트로크나 이런 게 와서 약해지면은 반대쪽이 힘의 균형 관계상 저항해야 될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저항해야 될 상대가 없어져서 한쪽이 너무 강해진대요. 강해져서 반대쪽을 억제를 해야 증상이 개선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TDCS는 너무 좋죠. 망가진 부분에다가는 에너드 넣어서 활성화시키고 반대쪽에는 캐소드를 억제를 시키고 이러면은 밸런스가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병원의 그 김현희 교수님이라고 제어의학관 쪽에서 이 TDCS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바이라테럴 TDCS를 너무 좋아하세요. 바이라테럴 TDCS를. 그래서 이제 전두엽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이 스플릿 신드롬이라고 그거도 굉장히 좋대요. 스플릿 신드롬이라는 거는 콥스켈로즘, 레프트 라이트를 이어주는 콥스켈로즘이 인팍이나 어떤 데미지로 인해서 잘라진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스플릿 신드롬이 있으면 양쪽에다 바이라테럴 딱 놓고 그러면 망가졌던 파이버들 리페어가 굉장히 억셀러레이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라테럴 TDCS를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디프레션 프로토콜이 좌측 우측 전지역에다가 에너드 캐소드를 넣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파이버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고 왜 전지역 기능이 다 떨어진 게 디프레션인데 물론 레프트가 더 많이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근데 반대쪽으로 왜 억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디프레션에 쓸 때는 양쪽에다 에너드를 넣는 게 더 맞다. 캐소드는 딴 데로 빼버리든지 그게 사실은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에노드가 좌측, 캐소드가 우측 이렇게 이제 위치해서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사이의 커넥션이 이렇게 놨을 때 더 강화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놓는 거죠. 근데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지는 않고요. 저는 최근에는 굉장히 로케이션을 이제 베리에이션을 많이 두고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라테럴 TDCS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마약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뭐 5월 18일부터 이제 되고 그래서 신경 안정제나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으려면 거기다가 그게 이제 실명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누가 처방받아가는 일을 다 뭔가 보고를 해야지만 그 약이 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안정제를 끊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저희 병원에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ADHD 치료제, 안정제이지는 이제 안 받겠다. 뭐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응, 신경 안정제를 쓰는 거 대신 캐소드를 이제 전부 다 뭐 유니라테럴로 캐소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바이라테럴로 하되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양쪽에 전부 다 캐소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경 안정제를 쓴 것과 비슷한 어떤 이펙트를 보이는 이런 경우도 점점 케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TDCS는 에노드가 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이용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캐소드가 상당히 유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 바이폴라 매닉 환자도 캐소드로 잘 이니비션을 시키면은 다른 케미컬 레스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상당히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TDCS가 운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DCS는 이렇게 뭐 에너드, 캐서드 그런 식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M1 익사이티빌리티에 결국 이제 영향을 주는, 그래서 뇌 브레인의 콘텍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쇼타임에 M1만 콜텍스, M1의 콜텍스만 스티뮬레이션이 돼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스트로크라든지 아까 말한 브레인 도핑, 컨센트레이션, 안티 크레이빙 이런 것들은 바로 다이렉트한 콜티컬 스티뮬레이션이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TDCS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언어 영역에 스트로크가 와서 내가 아파지아가 생겼어요. 아파지아가 생겼는데 언어 영역에다가 에노드를 딱 대고 TDCS를 해주면은 언어 영역에 뭐 손상된 부분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 주변의 부분이 활성도가 더 올라가면서 약간 아파지아가 조금 나아져요. 아파지아가 조금 나아져요. 근데 이 효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되는 효과는 아주 길진 않거든요. 길어봐야 뭐 120분, 150분 요 안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스트로크 때문에 그 아파지아가 나아지는 게 한 2-3시간 효과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 도핑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컨센트레이션의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 당시 내가 픽 퍼포먼스를 내겠다 그러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2시간 이내에 어떻게든 이 시술을 받고선 시험을 봐야
이 다이렉트한 코티컬 스티뮬레이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비만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만약에 어떤 환자가 내가 이제 운동요법으로 살을 빼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올라오는 식욕을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운동하면서 TDCS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에 밴드나 이런 것들 하고 뭐 여기다 클립을 꽂는다든지 운동하면서 TDCS를 하게 되면은 운동할 때의 근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러닝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좋아지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식욕이 확 올라가는 것도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콜티컬 익사이티빌리티를 올려주는 모드의 어떤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쪽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롱텀 포텐시에이션을 일으킨 어떤 신경세포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신경세포들과의 커넥션이 점점 활발해지는 이런 효과.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가 점점 강화가 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겠죠. 이런 효과를 치료의 효과로 이제 얻어간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환은 이렇게 디프레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퍼거나 이런 디벨롭먼털 디스오더가 있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이거는 한 번 치료 세션으로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한 번 치료 세션으로 안 돼요. 디프레션 환자,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디프레션 환자도 지금 한 2주 가까이 치료를 했는데 옛날에 아주 심했을 때 지금 한 50% 정도 회복, 계속 조금씩 더 기다려야 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만약에 이 디프레션이라는 게 전체적인 브레인 네트워크가 정말 활성화를 완전히 되찾아야지만 이런 심프텀 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결국 네트워크의 기능이 달라져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게 만약에 여러 번 반복적인 치료를 해서 좋아졌다 그러면은 치료를 딱 중단해도 상당 기간 유지가 사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길게 보는 사람은 1년도 봐요. 1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 3개월 꾸준히 반복적으로 치료하고 딱 중단했을 때 다시 증상이 올라온다면 한 2, 3개월 뒤쯤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봐서 한 2, 3개월, 짧으면 길면 한 6개월 이 정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레인의 네트워크라는 게 변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효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양분이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지에 따라서 이런 게 조금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런 디프레션이나 이런 치료를 해서 왔다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막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롱텀하게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런 정도로 좀 꾸준히 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컨센트레이션, 만약에 시험 공부 그러면은 시험 보기 전날 와서 그냥 하고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와서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그런 활용도나 치료의 어떤 스케줄 이런 것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TDCS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약물이라는 게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해내고 임상시험만 거치면 시판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제약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근데 아주 그렇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게 처음에 시도가 되고 나왔던 거는 정말 진짜 오래전이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1960년도에 이미 디프레션에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졌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임상시험이 꾸준히 계속돼서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세이프티 이슈 이런 거에 좀 휘말리고 있는
근데 이게 우리 관심이 너무 이제 없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의사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기가 상당히 늦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이제 6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그러면은 임상 연구가 없었냐? 없지 않으면 계속 있었고요. 그럼 그때마다 에드워스 이펙트에 대한 보고가 없었냐? 그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 세이프티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랬던 게 꾸준히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고된 사이드 이펙트 중에 시리어스한 사이드 이펙트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리버서블한 이런 비헤비어럴 체인지라든지 티슈 데미지를 일으킨 보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 마론 빅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퍼블리시가 아직 안 됐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 26,000건의 TDC 세션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티슈 데미지, 일리버서블한 비헤비어럴 체인지, 시리어스한 애드버스 이펙트는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만큼 이제 저도 이렇게 뭔가 어떤 이제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이 TDCS 기준은 정말 시리어스한 애드버스 이펙트가 보고가 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생긴다는 거는 아직은 언노운이다. 언노운. 아직 60년 동안 언노운. 60년 동안 아직 알 수 없었던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만큼 좀 오랜 시간 검증이 된 치료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매드와치라고 하는 이제 FDA에서 운영하는 애드버스 이벤트 레포팅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TDCS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시리어스한 애드버스 이벤트가 전혀 없어서 이제 FDA에서도 이 TDCS 트라이얼이 헬스나 세이프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티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세이프티에 대해서 뭔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 굉장히 세이프티한 이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TDCS가 굉장히 많은 영역의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메타아나리시스에 대한 결과인데, 그래서 뒤가 이제 스터디예요, 스터디. 크레이밍은 보통은 어딕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비만이라든지 어딕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17건 이런 스터디들이 있고, 티나이투스, 디프레션,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이런 것들, 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페이버러블한 TDCS의 아웃컴을 보인 것들을 보면은 이런 크레이빙 같은 거는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중독의 치료, 도박 중독, 또 이제 행위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어떤 치료로 이 TDCS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이빙을 좀 줄여주는, 또 티나이티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저도 이제 티나이투스가 있는데, 제 경험상은 이 티나이투스를 만약에 보시려면은 이 센트럴 타입인지 페리페럴 타입인지 분명히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페리페럴 타입의 티나이투스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페리페럴 타입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귀 안에 이너 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긴. 근데 센트럴 타입이다 그러면은 효과가 상당히 좀 좋아요. 티나이투스, 주로 이제 센트럴 타입인 경우에는 시도를 해볼 만하고요. 또 이 디프레션은 BDNF를 본 거는 사실은 그다지 BDNF 레벨을 확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퀘스천able 하고요. 그러나 레미션이나 레스폰스를 이런 것들을 본 논문들에서는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이제 레미션이 되는 페이버러블한 이런 아웃컴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스트로크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퍼림이나 쇼텀 스트로크에 대한 임프루브는 상당히 좀
좋은 이런 걸로 나와 있고, 크로닉 페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이 TDCS가 임상적으로 이용되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없는데 좀 가장 또 연구가 핫한 부분이 이제 커뮤니티 인페어먼트, MCI라든지 디멘시아의 좀 얼리 스테이지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 뭐 메모리 디스터번스, 또 이제 소아에서 발달 장애라든지 이제 ADHD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아까 잠깐 나왔던 오베스티, 다이어트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폴라 매닉 에피소드 환자인데요. 이렇게 바이폴라 디소더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TDCS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바이폴라 디소더에서는 TDCS가 인디케이션이 아니에요. TMS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티디프레산트랑 똑같이 매닉 스위칭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이퍼매니아가 인덕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TDCS를 잘못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매닉 스테이트로 이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매닉 사이코시스, 이렇게 설트랄린하고 TDCS 같이 있다는 얘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폴라 환자한테서는 아직 TDCS를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이. 자, 그래서 이게 매닉 에피소드 환자고요. 이게 전두엽 쪽에 보면은 절반 이상이 위쪽으로 굉장히 전부 다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위가 전부 다 올라가 있거나 위가 전부 다 감소가 되어 있는 이런 타입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좀 잘 하실까?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이렇게 음악 MP3 플레이어나 이런 거에 이제 볼륨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더니 이해를 좀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볼륨. 그러니까 이제 이 뇌파라고 그러는 게 가만히 안정되어 있는 이런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소음이 아주 건강한 뇌에서 나오는 거에 좀 비슷하냐, 아니면은 좀 뭔가 어렵고 힘들고 병이 있는 뇌에서 나오는 소음과 비슷하냐, 이걸 알아보는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는 이 앞부분에 볼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뇌에서 활동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만큼 뇌가 굉장히 뭔가 좀 불편한 상태, 뭔가 내가 훨씬 더 볼륨을 올려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나타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어떤 면을 놓고 봤을 때는 매닉 페이지인데, 매닉 페이지에 가까운 이런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런 QEEG 논문이나 이런 이제 리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요, 바이폴라 매닉 환자한테서 QEEG 파인딩이 코헤런스 감소가 이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코헤런스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뇌파 파인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뇌가 복잡해져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뇌가 복잡해져 있다. 뇌 각 영역에서의 활동이 너무 서로 상반되게 복잡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인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봤더니 볼륨이 꺼져 있는 이 전두엽을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매닉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뉴로모듈레이션이 물론 스티뮬레이션 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니비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베타-1베타파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니까 이니비션을 시켜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했죠.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 양쪽 이마에다가 전두엽 부분에 이렇게 이니비션을 음극으로 이니비션을 하고 어깨 쪽에다가 액티베이션하는 에노드를 다 뺐어요. 엑스트라 세팔릭 일렉트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깨 쪽에다가 다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빨간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되는 겁니다. 회색으로 되고 팔 쪽에 빨간색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회색으로 이니비션을 시켜주는 모드, 그다음에 이제 양쪽은 엑스트라 세팔릭 일렉트로드로 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했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뇌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그랬더니 이렇게 딱 전두엽 부분, 저희가 봤을 때 딱 아까 너무 액티베이션 됐던 딱 그 부분에 이니비션이 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괜찮다, 이런 정도 이니비션이 되면은 좋겠다 라고 해서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치료를 진행해서 시간이 얼마 정도 좀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뇌파를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두엽 쪽에 다 붉게 되어 있었던 게 이런 정도로 좀 가라앉았죠. 전에 이래 있었는데 그래서 볼륨이 너무 커져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뭐 조금 이게 있긴 하지만 볼륨이 상당히 감소화되어 있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세타파와 알파파가 조금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파란색 선들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좀 진정이 됐죠. 알파파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거 요거 빼고는 상당히 많이 좀 진정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이분은 저한테 이제 편지까지 해요. 그래서 반평생 이상을 이 병을 앓으면서 이제 굉장히 치료를 오래 한 25년 정도 레피드 사이클링으로 치료받았던 분이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병이 낫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작년 10월에 편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한 3개월, 4개월 동안 약간 마일드 디프레시브한 상태가 쭉 이어졌어요. 쭉 이어져가지고 그렇다고 뭐 활동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나는 에너지가 너무 없다 라는 걸 좀 느끼는데 집에 아이들 밥도 잘 챙겨주고 주말마다 교회도 가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 이런 수준.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는 이런 정도만 유지가 되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이상, 아버지 말로는 한 100일 이상 된 것 같다는데 그렇게 디프레시브 페이지가 쭉 지속이 되고 그러다가 한장 계속 저 좀 기운 좀 나게 해주세요, 기운 좀 나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가지고 시술의 횟수, 강도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낮췄어요. 낮추고 약도 상당히 많이 좀 줄이고 그랬더니 약간 하이퍼메딕해지는 거예요. 약간 하이퍼메딕해지는 게 한 2, 3일. 그래서 하이퍼메딕해졌다고 아버지가 막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날부터 또 억제하는 모드로 TDCS를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했더니 한 이틀 만에 그냥 싹 꼬리를 들고 지금은 아주 디프레시브한 것도 아니고 딱 이제 유사이믹하다가 본인은 이 정도면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병원의 직원은 그 사람은 하도 계속 많이 보고 그래서 딱 옷 입고 오는 모양새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 알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니큐지면은 막 루즈도 막 진하게 바르고 막 반짝이도 막 뿌리고 이러고 이제 오고 이제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바뀌니까. 근데 이제 요즘 상당히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또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또 앞으로 100일 이상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냐고 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어쨌든 에피소드가 래피드 사이클링이었는데 25일 주기 계속 이제 매닉 디프레시브를 왕복하던 이런 현장이었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자, 에피소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풀 에피소드, 풀 매닉, 풀 디프레시브 이게 없어지고 이게 좀 약해진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이렇게 조금 더 한번 관리를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케이스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 OCD 팁 디소더 환자도 있고요. 이 이제 OCD도 사실은 TDCS를 많이 쓰는 이런 경우는 아닌데 이 OCD에 대한 이런 병리를 보고 그러면요, 이 결국은 이런 모터 비헤이비어가 가장 파이널하게 가장 최종으로 서플리먼터리 모터 아이어리어 그쪽에 모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서킷을 통해서 이 비헤이비어로 발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서플리먼터리 모터 아이어리어 부분을 좀 이니비션 시켜주는 모드로 이런 TDCS나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좀 그래서 여기 이제 pre-SMA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pre-SMA 부분을 이제 좀 억제를 시켜주고 그러면 틱스 디소더 같은 이런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비헤이비어 심텀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거를 기초로 해서 응용을 한번 해본 거죠. OCD 환자고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볼륨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 이런 상태, 볼륨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태로 밑에도 이제 빨간색 라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뇌 활동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져 있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여기 pre-SMA 있는 부분에다가 이니비션을 시켜주는 이런 이니비토리 일렉트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밴드를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밴드를 하나를 위아래로 귀를 덮거나 아니면 귀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이제 이쪽 밴드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치수를 받고 있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팔 쪽에다가 어깨나 팔 쪽에다가 에너드를 빼고 이런 시술을 한 거고요. 그런 시술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걸 본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pre-SMA 부분을 이제 이니비션 시켜주는 모드로 하게 되는 거고 시술을 쭉 진행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전에 비해서 볼륨이 줄어든 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 상태보다 이런 것들 보면은 훨씬 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들이 뇌 활동이 단순화된 게 점점 이제 풀려지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변화를 보이면서 OCD 심텀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DCS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시술을 하는 게 이제 좋은가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좀 이제 임상적이고 이제 프랙티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 여기 이게 양쪽에다가 이 양쪽 운동을 놓는 이런 경우고 이런 게 이제 팔 쪽에다가 일렉트로드 하나 뺀 이런 경우고요. 자, 직류자국술은 굉장히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서 뇌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는 기술이고 60년대부터 뭐 우울증 이런 거에 대해서 임상 연구에 대한 보고가 있고 이제 이 ECT라는 게 1930년도에
뭔가 이제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시작이 됐다면 TDCS는 한 60년대, TMS가 한 90년대 이런 식의 타임 인터벌을 보이면서 개발이 되어 왔고요. ECT도 그 이후로 쭉 치료로서 자리 잡아왔는데 이 DCS는 치료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이 TMS가 나오고 난 다음에 DCS가 좀 뒤에 좀 이제 알려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은 한 2mA 정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0.5mA 이하에서는 브레인 안에 어느 정도나 충분한 직류전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0.5mA 이상 돼야 이 TDCS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보통 임상적으로는 2mA 정도를 이야기하죠. 근데 임상 실험을 보시면 3mm, 4mm 정도까지도 요즘 얘기가 나와요. TMS도 맨 처음에는 모터 스트레스홀드에 뭐 80%, 90%, 뭐 100%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110%, 120% 점점 운전 모티베이션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이런 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TDCS가 한 4mA 정도, 저는 제 머리에다가 워낙 TDCS를 많이 해봐서 한 3, 4mm도 별로 크게 뭐 느껴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심하진 않고요. 한 10mm 정도 되면 굉장히 어질어질하고 굉장히 힘든, 참기 힘든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티슈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색이면 한 100mA 이상, 200mA 뭐 이 정도는 돼야 동물연구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티슈 데미지가 일어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데미지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한 10분의 1 이하의 색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또 한 가지는 왜 스킨이 그 정도의 센 전류에 너무 이제 자극이 심해서 견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킨이 일단은 티슈 데미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수준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자, 그리고 이제 가해진 전류의 한 80% 이상은 또 피부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 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전류만 결국 브레인 콜텍스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인 경우에 80%고요. 나이가 어려질수록 소아청소년기로 될수록 소아청소년기의 티슈는 칼시피케이션이 좀 덜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기 전도도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해진 전류가 다른 데로 흘러버리는 퍼센테이지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미리암페어로 해도 소아의 그런 브레인 티슈에서는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준 것처럼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2mA 정도가 성인의 2mA 정도가 소아한테서는 한 절반 정도로 리덕션을 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아에서는 1mA를 하면은 성인의 2mA 수준의 자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피질에 전류가 결국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롱텀 포텐시에이션처럼 학습과 기억을 준비하면서 반응이 빨라지고 예민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을 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또 이제 스폰지로 된 전극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전두엽을 자극하고 싶으면 전두엽, 또 뭐 1차 운동력을 자극하면은 근력도 좋아지고 민첩성도 좋아지고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뉴로스타의 레코멘데이션인데요. 일주일에 5회, 4에서 6주 치료. 그래서 20-30번 정도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 TDCS도 비슷한 프로토콜을 따라서 해도 괜찮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임상의가 모티베이션을 해서 정해줄 수 있을 만한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복용 중인 약물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물과 관련된 스터디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조절제,
또 신경 안정제와 같은 약을服用중에 있다면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 브레인 티슈의 전반적인 이런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 특히나 이제 채널에 작용하는, 특히나 이런 안정막 전환이나 이런 걸 유지하는 채널에 작용하는 약들은 TDCS 효과에 좀 방해가 되는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술 취한 상태거나 숙취가 심한 상태에서 증류작용을 받는 것은 부작용을 위험성을 키울 수가 있다. 가급적이면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왜 저 TMS를 판매하는 회사의 그 대표님인가 그분은 처음에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자기는 이거 맨날 한다. 이게 숙취해소에 너무 좋다. TMS 장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없는 좀 안정된 상태에서 시술을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증류작업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로 시행돼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본질 효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진통제나 감기약은 큰 관련이 없으므로 시술 진행에는 무방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아청소년의 문제는 충분히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지 못하다. 발달장애라든지 지적장애에서 증류작업술을 사용한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이게 이제 언노운 리스크가 제일 큰 리스크인 거죠. 그야말로. 근데 이게 그래서 저거를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리스크 베네핏을.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베네핏이 크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랬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고 노인인 경우에는 뇌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 효과가 미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브레인이 애트로피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자극이 붙은 곳부터 시작해서 이 피질에까지 가는 이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또 이 안쪽에는 CSF로 대신 채워지거든요. 이 CSF라는 거는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는 전해질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로스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TMS도 이게 넵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위축이 되어버리면 콜텍스를 자극하는데 이게 도달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뇌가 브레인에 애트로피가 와 있는 상황은 TMS든 DCS든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피부는 직접 전류 영향을 받는 부위라 그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전구 부착시켜서 상처 위에 전구 부착해서는 안 되고 상처가 없는 부위로 옮기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시술 미뤄야 되고 또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름이 많은 피부 이러면은 이제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거든요. 전기 전도도가. 그래서 왜 뇌파나 이런 거 찍을 때도 그 기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전처리 프리프랩을 하는 것처럼 프리프랩을 하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머리를 감게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저항이 너무 커지면 부작용을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요. 기름 성분이 많다면 알코올성 같은 걸로 피부를 닦아 제거를 하고 화장이나 에센스 같은 성분 이것도 저희 전기의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케미칼을 딱 넣고 양극 운동을 딱 걸면 이게 이제 플러스를 띄느냐 마이너스를 띄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런 비슷한 이 TDCS가 그런 비슷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화장이나 에센스 성분이 너무 깊이 침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뭔가 좀 이렇게 방해를 할 수도 있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닦으라고 저희는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해라. 전구간의 노이즈 화학물질은 피부 침도가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와 두피 모두 세발을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일렉트로드를 이용해서 생긴 번이에요. 일렉트릭 깔고. 그래서 이제 너무 피부 전도도가 높은데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번이 일어나게 돼요.
이쪽 옆에 거는 저희 이지브레인 브레인치에서 생긴 번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렇게 쫙 이게 표시가 나 있는 이 부분만 식염수를 이렇게 묻힌 거예요. 이렇게 식염수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식염수가 너무 적고 전도도가 너무 높은데 거기서 또 시술을 하면서 이런 정도는 좀 참으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런 모양이에요. 피부를 딱 좀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주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이드 이펙트. 그래서 무조건 물은 충분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시술을 할 때는 이쪽에다 무조건 수건 하나를 이렇게 감아줬거든요.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 더 대고 앞으로도 대고 뒤로도 대고 그런 다음에 이게 축축하게 한 다음에 양쪽을 딱 스펀지를 이제 손으로 확 눌러가지고 확 짜줬어요. 물이 쫙 흘러내리게. 그래서 이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면담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옛날에 겔 일렉트로드라고 물리치료실 같은 데서 하는 거 이거 이마에 놓겠다가 여기 눈썹 있는 부분에 이제 옛날에 뻔이 생겨가지고 그냥 따끔따끔 참기 힘들다 딱 그랬는데 뻔이 딱 생겼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스펀지 소킹 일렉트로드가 그냥 이제 가장 좋고요. 그래서 살라인을 적신 그런 소킹 일렉트로드가 제일 좋고 그것도 물을 좀 충분히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장소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좋고 너무 어둡거나 소음이 심하거나 자극이 많은 공간은 피하는 게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시술 받는 게 좋고요. 시술 중에는 시술 초기와 종료 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램핑 업, 램핑 다운 비행기 탈 때도 뜨고 내릴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것도 시술 초기와 종료 시에 전류가 계속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어지러움, 근력의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일어나서 있으면서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직류자국서를 받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왜 비행기도 뜨고 내릴 때 안전벨트를 꼭 이제 메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등받침이 있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안정이 되었을 때 직류자국서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시술 초반부에는 시술을 받는 사람의 반응을 살펴야 되는데 경련, 어지러움, 두통, 피부 손상 같은 문제가 초반부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피부 저항이라는 게 처음에 가장 높았다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가 가장 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자, 직류자국서는 양극과 음극을 머리와 몸에 부착한 상태로 시술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높을수록 피부 손상과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제대로 된 시술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탄력성 있는 머리띠로 어느 정도 좀 압박이 되는 이런 게 가장 좋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시술될 수가 있다. 머리띠는 실리콘, 고무, 탄력 있는 직물 이런 걸로 정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소재가 좋고 탄력이 없어지거나 피부 압박을 심하게 가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직류자국서 전용으로 나온 전구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 전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이제 안전합니다. 가로 세로 한 5cm 정도가 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용액을 묻혀가지고 이 스펀지에다가 용액을 묻혀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하는데 생리식염 농도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도 직류자극은 가능하다. KCl 용액도 사용할 수가 있고 직류자극 전용으로 나오는 용액이나 전구를 이용하는 게 가장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용액은 반드시 충분한 양을 스펀지에 적셔야 하고 흘러내릴 정도가 되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수건으로 저 용액을 닦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수건 같은 것을 하나 받치고 흘러나오는 용액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약간 전국 부위에 압박을 가해서 용액을 조금 짜내면
그래서 저는 항상 눌러줄 때 좀 시원하셔야 됩니다. 시원하세요? 하면서 좀 눌러줘요. 네, 그러면 두피에 닿으면 물이 두피에 닿으면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좋다. 시술 받는 사람이 촉촉하게 젖는 느낌이 드는지를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생리식염수 좋고요. 다른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반드시 산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한 중성, 너무 산성이나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또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증류자극술 관련된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 이제 번쩍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이거는 안구 레티나가 자극이 되면 생기는 부작용이고, 또 따가운, 간지럽고, 가렵고, 이런 피부 자극으로 생기는 부작용. 이거는 초반부에 나타나야지 됩니다. 이런 거를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어보면서 약간 좀 따가운 게 맞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면 이상한 거에 꼭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부 화상, 이거는 시술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피곤감, 불면증, 기분 고양감, 이런 이제 효과에 관련된 있는 부작용, 또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충동성이 증가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증의 발현이나 경련이 나타나는 거는 기저질환 관련 부작용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한 이런 정도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안구 자극 부작용은 번쩍거림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증류정류가 차단되거나 피부 저항이 증가했을 때 전기 회로가 끊어지면은 번쩍하는, 그래서 안구 망막 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발생하고요. 주로 전두엽에 가까이 이런 전극을 위치시키면은 이런 것들이 생겨요. 번쩍거리는 느낌이 한 번 또는 깜빡깜빡거리는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고, 대부분 금방 없어지지만 지속된다면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 회로가 단선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구 선이나 이런 걸 너무 오래 써서 이게 닳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받는 사람은 기분이 조금 나쁜데요. 갑자기 번쩍 그러니까 눈앞이 번쩍해요. 하얗게 번쩍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뭔가 어디가 이상해지거나 뭐 스티플러가 남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게 생긴다면은 일단은 다른 세팅이 다 새 거라고 한다면 물이 충분하게 묻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선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AS를 바뀐다든지 이런 식의 걸 이제 해야 됩니다. 처음 경험한 경우에 깜짝 놀라게 된 경우가 많은데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안심시켜 주시고요. 시술 받는 중에 고개를 잠깐 움직이거나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이제 단선이 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피부 저항이 올라가도 생기는데 용액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용액을 충분히 더 보충해주고, 단선이 생긴 경우에는 새 곳을 교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려움, 따가움, 간지러움, 이런 피부 자극이 있는데 시술이 시작되면서 천천히, 그리고 처음에 한 3에서 5분 정도 지속되다가 점점 이제 마취가 되는 것처럼 좀 먹먹해져요. 그래서 불편감은 없어집니다. 참을 수 없는 심한 따가움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얘기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참기 어려운 부작용이 아니고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하면 바로 멈추고 이야기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자, 용액이 부족한 경우에 피부 자극이 심하게 발생해서 용액을 더 보충해줘야 됩니다. 피부에 자극을 줄 만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습제라든지 알코올 성분. 그래서 이 알코올 성분들이 스킨이나 이런 거 그냥 맨 스킨이 좀 돼가지고 그냥 스킨로션 같은 거 바르는데 거기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전기를 딱 걸면은 이게 자극이 따끔따끔하게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피부의 전기 화상, 시술 관련된 부작용인데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런 게 전기 화상이에요.
스펀지 용액을 묻힌 형태의 전극을 사용을 꼭 해야 되고 젤 일렉트로드 뭐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다. 예.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에도 화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제품이 권장하는 전용 전극을 이용해야 되고 충분히 많은 양의 용액을 사용해야 되고 화상은 참을 여러 정도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려움 수준을 넘어서 느낌이 드는 경우에 바로 알려달라고 바로 중단을 하고 살펴봐 주셔야 되고 피부 화상은 뭐 초반, 중반과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비교적 초반부에 좀 많다. 그래서 한 3에서 5분 정도는 시술받은 사람 옆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피부 화상은 2, 3도 수준까지도 발생하니까 이거 수준에 맞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 또 피곤감, 불면증, 기분 고양감.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직류약수를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잘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너무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전혀 안 오더라 이런 분도 있고 이게 좀 다 달라요. 근데 전부 다 뇌가 자극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의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피곤감, 불면증, 기분 고양감 같은 부작용은 되게 처음 1회 치료 시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막 좀 잠자고 있던 데가 확 좀 깨어나고 막 이러면서 활성도가 확 올라가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시술 전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면 알려줘야 되고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는 가급적 아침, 오전 이렇게 시술을 받도록 권유해서 저녁 늦게 받아서 불면증이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좋다.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타입이라 저는 맨 처음에는 저녁 때 한번 받고 난 다음에 그날 꼴딱 샜어요. 꼴딱. 너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잠이 하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으면 항상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시술을 받으면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작용이 심하면 안심을 시키고 수일간 시술을 중단하고 향후 시술 시간과 전류량을 줄여서 시술하는 방법. 이런 게 좀 심하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거의 생활을 못 하겠어요. 뭐 그런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모듈레이션을 좀 가해서 방법을 조금 변형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충동성 증가는 효과의 부작용인데요. 전두엽이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두엽이 응급자극으로 기능이 약해지면은 충동성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위험 감소 행동이 증가하면서 내기 또는 도박에 몰입하고 화와 찌증, 짜증이 많아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한번 뭐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뭐 어떠시냐 좀 한번 물어보고 대처를 하시면 돼요. 충동성의 증가가 대개는 일시적인 증상이고 보통 1일 1회 없어지고 안심을 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극이 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권유를 하시면 되고요. 전두엽을 억제하는 시술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시술 부위를 확인하고 안전한 위치로 응급자극을 옮겨서 시술을 하는 이런 방법. 또 약물, 술 등이 충동성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것과 같이 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 신경안정제, 원두 상태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에는 시술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조증, 기저질환 관련 부작용, 아까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 그래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 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저는 무조건 전두엽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뭔가 시술이나 프로토콜을 짜주고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의가 꼭 한번 이런저런 경우를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필요에 맞게 시술에 가해지는 게 좋습니다. 뇌자극술로 인한 조증의 에피소드는 대개는 약물 없이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단 환자 보호자 안심시키고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보는 경우가 있고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 좀 특수한 상황이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 조절제를 감량하거나 줄이지 말고 유지하면서 뇌자극술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 조절제를 이거를 하니까 빼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해도 괜찮습니다. 경련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자기 자국술과는 달리 그냥 경련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존의 경련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양극자극이나 아니면 단성, 갑자기 뭐 밴드를 벗겨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류가 갑자기 바뀌면 이때 이제 경련이 발생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경련의 과거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양극자극을 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팔목이나 어깨, 목 뒤와 같은 곳에 양극을 위치시키고 음극자극만 머리에 놓아서 시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경련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련 치료로도 이게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음극자극 위주로 시술하시면 돼요. 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시술을 받아야 되고, 경련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비해서 뭐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놓는 게 좋고, 경련이 발생한 경우에 또 재차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류수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 예기치 않은 어떤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다음에는 이제 중단하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작용 점검표고요. 이런 걸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두통, 뭐 목 통증, 두피, 저림감, 가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보통 흔히 보일 수 있는 이런 부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일리버서블한 건 전혀 없고요. 일시적인 이런 게 이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통이나 이런 경우도 보통은 24시간 이상 막 지속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타이레논이나 이런 걸로 쉽게 해결이 되는 이런 수준으로만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PDCS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뭐 원리 뭐 이런 거,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다음에 시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장황하게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케이스까지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예. 바이폴라 메딕 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실 때 메디케이션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다른 데서 이약저약 뭐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라모트리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라모트리진.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퍼스트 초이스를 하지 않잖아요. 이 병원에서 뭐 액티브도 써보고 모두 써보기 안 되니까 거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지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라모트리진 그냥 유지하고 메디케이션은 안 건드리겠다, 그냥 시술만 받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안정이 되니까 약을 줄일 수 있냐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약을, 저는 라모트리진을 사용해본 경험도 사실 많지 않고 병원에 이제 없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냥 뭐 발프레이트 뭐 이런 데파코트 이런 걸로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아예 바꾸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얼마 전에 저 DUR 보고 그러니까 뭐 라모트리진이 피부 뭐 발진 관련된 뭐 부작용 때문에 외국에서 뭐 경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라모트리진 다 빼고 지금 발프레이트, 데파코트 딱 500mg만 딱 먹고 있어요. 데파코트 500만. 그래서 데파코트로 제가 그냥 바꿔줬죠.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세로케를 100mg 뭐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다른 메디케이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먼저 얘기를 해서 안정이 됐을 때 다 스위칭을 한 거고, 약물을 뭐 끊거나 빼거나 바꿨을 때 전혀 문제 없었어요. 지금 훨씬 더 약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예. 너무 많은데요. 그 QEG를 진단으로 찍고 활성이나 비활성화된 거를 그 부위를 위주로 좀 캐서드 에너지를 위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QEG가 만약에 없으면 이거를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QEG, 여러분 이제 이런 형태의 뇌파가 사실은 개발이 된 게
미국의 이제 뉴로피드백 그룹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이 뉴로피드백 치료도 사실은 우울증 그러면은 사람 이름을 따서 뭐 후치 프로토콜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을 쭉 해봤더니 우울증에는 어디에 놓으니까 가장 좋더라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누구 프로토콜 써서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게 이제 학계 내에서 쫙 커뮤니케이션이 되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뭐가 올라가 있고 뭐가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만들자. 그래서 이거 보고 위치를 정하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뉴로피드백 그룹에서 먼저 이 QEEG라고 하는 도구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프로토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탠다드, 뉴로피드백의 스탠다드는 QEEG 보고 로케이션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파, 의파 그러면은 앞에 전두엽에다가 알파파를 억제하는 일렉트로드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이제 이 뉴로모듈레이션 TDCS도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 우울증에는 어디 알아. 또 OCD에는 어디 알아. 할루시네이션 들릴 때는 어디 알아. 이런 레커멘데이션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쪽으로 하셔야 되겠죠. 뇌파가 없으니까. 그죠? 일단은 이 사람이 진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메인 프로블럼이 뭐냐. 이 사람 컨센트레이션이 문제다. 그럼 컨센트레이션을 올려주는 이런 위치. 양극인 거. 그러면 그걸 찾아보면은 컨센트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TDCS 위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위치대로 이제 시술을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기대 수준만큼 증상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럼 그때 다른 어떤 방법이나 변형된 방법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뇌파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를 가지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주죠. 뇌파가 주는 정보가 어느 부분은 이런 건 너무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피질 활성화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인지 아니면 전두엽에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위치를 막 바꿔주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은 만약에 이런 환자가 왔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처음에 억제를 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환자를 왔다 그러면은 전두엽을 일단 억제. 왜냐 하면 그렇게 환자가 느끼는 그 디스컴포트가 더 빨리 없어지더라. 결과적으로 뇌기능 저하도 있어요. 전두엽에 저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은 디프레션이면 막 우울하고 그러면서 막 불안한 일. 믹스드 앵자이티,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이런 비슷하게 굉장히 막 불안한 이런 타입이 있거든요.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막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이러면서 이제 우울감이 오는 이런 타입이라 처음에 우울감을 개선시켜주는 것보다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이 환자가 느끼는 그런 편안함이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고선 우울증이니까 이 사람 우울증 프로토콜 뇌파가 없으면 그렇게 했겠죠. 저는 뇌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두엽에다가 이니비션을 먼저 해서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이랬을 때 나중에 디프레시브 텀을 교정시켜주는 이런 프로토콜을 짜주죠. 그래서 뇌파가 있으면은 이게 가져다주는 파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뇌파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치료 어떤 트리트먼트 그 스케줄을 짤 때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같은 이런 뇌파를 딱 보고 환자 보세요. 지금 당신의 뇌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뇌가 너무나 불필요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불안 초조감이 너무 강한 상태니까 저 부분을 일단은 조금 이제 억제를 해서 이제 편안하게 불안감을 먼저 조절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이제 해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5번은 일단은 이제 이니비션을 먼저 받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이 환자가 치료가 똑같아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컨센트레이션이 안 좋은데
이걸 와서 치료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뇌파 찍었더니 다 파래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를 계속 치료했는데 자기는 컨센트레이션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일단 사진 찍어보자. 그래서 집중력 검사랑 뇌파를 딱 찍었더니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되게 많이. 근데 그 환자는 좀 납득하기 좀 힘들다. 그렇게 결국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찍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는 거, 뭐 알파파가 개선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면 그 사람에 대한 만족감도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술이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TMS라는 게 나온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과거의 개업가들은 TMS 장비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고 구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의사 본인도 이게 정말 치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옷걸이로 사용하셨죠. 장비를.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 안 쓰면 중고 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좀 예방하고 막으려면 의사도 이런 걸 보고 좀 느낌이 경험이 계속 이제 쌓이면은 그만큼 조금 더 자신 있게 이런 시술이나 이런 거에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죠. 자, 혹시 또 질문 사항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 전두엽에만 지식히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팔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 이제 머리에 이렇게 했을 때는 모발 때문에 접착이 이렇게 좀 깎이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젖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환자들도 헤어스타일 망가진다고 또 이렇게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포기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밴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포기를 해야 되죠. 최근에도 검사 장비로 막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니어 인프라레드가 있어요. 너르스라고 니어 인프라레드. 그 옛날에 제가 카이스트에서 연구할 때 이 옆에 연구실에 그 너르스 장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그만 이게 통로 안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귀지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가지고 다 치워야 돼요. 이렇게 치워야지만 그 니어 인프라레드 그 시그널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맨날 막 치우고 막 수저 막 치우고 막 이러면서 야, 이거는 정말 머리가 없는 사람들한테나 머리가 없는 사람들한테나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근데 머리 모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젖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우더룸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망가지고 뭐 이러면은 머리 갖고 가잖아. 거기 이제 젤 같은 것도 다 갖다 놨어요. 차라리 이제 머리를 감고 가는 이런 거를 관장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 미용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쪽이라 아마 조금 그러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제 홈세라피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이야 디프레션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뭐 크레이밍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헤어스타일보다는 그런 문제 해결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와서 기꺼이 하시는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거기 가시는 분들이 이런 불편감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제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렌탈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리위시도 사실은 32채널 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두 채널 어떻게 해야 안 될까? 그거는 도저히 이 뇌파는요. 이 전극이 이분하게 분포가 돼야 정확하게 나오지
일부분, 난 전두엽이 궁금해 해서 앞부분만 일렉트로드 붙이면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요. 뇌파 시그널에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돼야지 뇌파는 정확해집니다. 앞부분만 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그 망사 형태, 넷 형태로 한번 물에 담갔다가 씌우면 전극이 다 그냥 끝나면서 저희가 뇌파는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 일일이 다 붙이는 거 말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찾으시는 게 조금 그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세요? 주 5회 이렇게 저는 자주 올리면 자주 와요. 얼마 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극성 언어인데 카자흐스탄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 집인가 봐요. 아들내미가 있는데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게임만 하고 결국은 다 F 맞고 그래가지고 끌려왔죠 거의. 카자흐스탄에 잡혀 있다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 제일 유명한 정신과 사이키아스트리스트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상담비를 어마어마하게 지불을 하고 결국 ADHD 치료제를 처방받았는데 얘가 그거 먹어도 전혀 막 이게 뭐 폭력성 뭐 이런 거에는 충동성 이런 거에는 차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자꾸 찾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서 갑자기 이메일이 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그랬는데 저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무슨 이 사람이 아까 이제 4주에서 6주 동안 치료받는 이거로 해서 기사를 봤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6주 머무르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그냥 일반 비자가 6주가 허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 저한테 사업자 등록에 뭐라고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막 날짜고 뭐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DHL로 보냈어요. 그것도 DHL로 한 1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카자흐스탄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간신해서 이제 왔어요. 결국은. 와서 제가 이제 매일 뉴로스타, TMS, DCS도 60분.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왔거든요. 매일. 그래서 4주 치료하고 왔어요. 4주.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매일 와서 치료받죠. 어차피 한국에 왔는데 옆에 이런데 이제 숙박하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왔다가 오후에는 쇼핑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거나 이런 옛날에도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국인데 미국에서 좀 살고 있어요. 잠깐 와가지고 한 달 내내 거의 와가지고 이제 살다시피 하면서 매일 치료받고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 좋아요. 자주 받는 게 좋은데 근데 모든 사람한테 벌써 맨날 와야 됩니다. 이러기에는 그런 환자들이 다 아마 못 다닐 거야. 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저는 자주 와서 받으면 좋지만 이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 제일 많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 절반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2-3번 오시는 분도 조금 있고, 한 20-30% 정도는 일주일에 2-3번. 그 다음에는 한 2주에 한 번 와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경우죠. 좋아졌는데, 메인터넌스를 해서 받겠다? 2주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한 번 받고 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정에 맞게 너무 무리하고 그러다가 병원이 너무 미워져가지고 네, 더 이상 못 오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빈도는 자주 할수록 좋긴 합니다. 여분 업무에 의해도 every other day보다는 every day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할 게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쌓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녹화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현장을 뭐 이렇게 3일치 이렇게 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보고 막 이렇게 이러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저는 그러면은 할 얘기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3일 뒤에 와서 3일 동안 뭐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저도 좀 편안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이 뇌파 데이터베이스가요, 이제, 지난달 정유연 때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에서 뇌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계속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다가, 지난 회에는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게 조금 이제 앞부분이 좀 잘렸어요. 제가 그때 그 다른 데 갔다가 올라오는데 이제 SRT가 망가져가지고 연착이 되는 바람에 레코딩을 다 못하기도 했고 또 그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기밀 정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못했는데 오늘 회부터는 다시 계속 이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동영상 링크 다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랬더니 오늘이 이제 20번째거든요, 저희가. 20번째. 너무 이제 반복을 했더니 좀 지겨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계속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런 걸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 뇌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설명하는 스타일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뇌파 검사가 이제 쉽게 아무나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뇌파 장비도 비싸고 또 뇌파가 측정이 되는 병원이면 모르겠는데 안 되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제 브레인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정리원에서 앞으로는 그 이제 베이직한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더 깊이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프레션이다 그러면은 뉴로바이오로지컬하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문제가 뇌파상에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내용들 그렇게 조금 더 쉽게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나 피드백 주시고요. 그거에 맞게 제가 준비하고 대응을 해드릴게요.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